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장기 무단결석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단결석 사유 가운데 학교 생활 부적응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들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 장기 무단결석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 장기 무단결석은 며칠 이상인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초중등교육에서는 이제 7일 이상의 소위 말해서 허가받지 않는 이제 출석하지 않는 결석을 이제 우리가 7일 이 장기 무단결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네. 오늘 우리가 쭉 나눌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이 영향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지금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이게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우리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지만 네. 이 코로나19라는 이 비정상적인 어떤 수업의 형태, 다시 말하면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적응하는 데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 무단 장기 결석으로 인해서 학교 중도 탈락이 되어지는 이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는 건데 이어서 전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장기 무단결석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어가지고요. 이제 지난달 9월 22일에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 올 6월까지 이 장기 무단결석이 광주 전남 지역에 총 562명 정도가 7일 이상의 네. 무단 결석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우리 광주 전남만 보더라도 작년에만 경우만 비교하더라도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듯 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네. 주로 이 내용들을 보면 장기 무단 결석이라고 해서 7일 이상 했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말 그대로 무단 결근, 이렇게 네. 무단 결석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대안교육, 내가 이렇게 정규 초중등교육이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미인과 대안학교를 보낸다든지 네. 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학교 부적응을 통해서 내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든지 또 해외 출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지켜볼 것은 첫 번째로 이 대안교육에 특히 대안교육으로 인해서 무단 결석을 해버리는 게 전국적으로 약 33.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지금 현 이러한 교육 시스템, 네. 교육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는 또 의구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제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학자이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지만 우리 이제 교육학계에서 참 이런 자주 섞인 얘기를 많이 해요. 19세기 학교에 20세기 저와 같은 교수가 네.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지금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 사회, 즉 AI, 인공지능,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의 세계에 사실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역량들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의 우리나라 한국 교육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승전 입시 교육으로 전락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제가 1994년에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수능 시험 1세대인데 제가 수능 시대 1세대로서 지금 쭉 학교 현장에서 학생으로서 또 교수로서 이렇게 쭉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네. 제가 다녔을 때의 학교 모습과 또 교육의 내용과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나 또 학교의 분위기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소위 말해서 대학 가는 게 가장 큰 네. 고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의 볼모가 되어서 이 구조가 사실 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에 우리나라가 1년 정부 예산이 639조입니다. 그중에 교육 예산이 101조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작년도 통계자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교육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네. 23조 4천억이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육이 뭔가 제대로 지금 뭔가 가고 있지 않다는 정말 고질적인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이런 대안교육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 대안교육이라는 형태가 띈다면 학생들의 중도 탈락, 즉 이런 무단 자기결석의 어떤 큰 양상들이 앞으로 더 증가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의 수요에 맞게 또 우리 정말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 또 운영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떤 현행의 어떤 이런 입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이것을 정말 점차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부적응인데요. 이 부적응 사례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에 대한 적응 부분을 잘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제가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학교 부적응의 대표 사례가 기초학습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기초학습을 제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학습에 대한 태도도 좀 또 학습을 더 습득하는 이제 이런 학습력들이 많이 저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단결석 사유는 다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중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결석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육학계에서도 여러 논문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소위 말해서 피해를 본 어떤 그 계층들이 학생들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대학에서 지금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학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네. 지금 3학년 2학기를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 학생들은 지금 3학년 2학기 때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는 말 그대로 온라인 교육 100% 했었던 것도 있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은 갈등 등 또 고민들 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대한 이러한 패턴들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공부하는 부분도 학습력도 학습 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영역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게 돼버린 즉 결과 학교의 모든 것들이 부정 형태로 나타나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학교 부적응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데다가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도 심각했었고요. 또 초중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학교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앵커님께서 이미 질문 속에 네. 다 답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지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되는 그 자녀 등 층들이 특히나 굉장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여러 또 정부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층의 자녀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학습 지원들을 오다리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학습력 저하로 이어지고 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의 개인에게 있어서 이제 학교 자체를 가기 싫어하는 어떤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학교 생활하는데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지금까지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부적응의 원인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인들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국가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디두가 되지 않아서 그러지 학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사례는 지금 코로나19 이 기본 요인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요인들이 크게는 이제 학생 개인의 요인들이죠. 뭐 성격이라든지 뭐 지능, 학업성취 등 또 학생들의 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라든지 또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개인적 요인도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가정 환경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뭐 결손 가정이라든지 뭐 빈곤 가정, 또 뭐 맞벌이 가정, 또 가정 불화의 어떤 원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학교 부적응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또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또 학교 안에서 학습 환경이라든지 또 학생들과의 또 대인관계 환경이라든지 또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또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학교 부정의 주요 원인으로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많은 학계에서 사실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네. 과도한 어떤 입시 위주의 어떤 분위기 또 소위 말해서 목적지가 대학 입학이라는 이 꼬린 지점을 가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구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학업 중단이라든지 또 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에 대한 의욕을 또 소위 포기해버리는 네. 또 의욕이 또 낮아져버리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학교 부적응의 원인들은 사실 코로나19가 최근 한 2, 3년간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교 부정의 분모 요소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네.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형태로 이야기가 돼서 학생들의 부적응으로 이렇게 초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지금 국정감사 요구자를 통해서 나온 교육부 자료를 보더라도 네. 이러한 이제 수치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도 사회적인 부분이나 뭐 학교 안팎의 문제들로 부적응이 있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장기 무단결석을 줄이기 위해서 그 원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학교 안팎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뭐 설명을 또 자주 드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교육의 시스템이 전부 다 기승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대학 가기 위한 교육으로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부적응 또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미가 떨어지는 요인들이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안교육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의 초중등 교육을 불신 내지는 포기해버리고 네. 대안교육으로 형태로 가버린 경우가 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수치가 높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말 그대로 그냥 학교의 부적응, 그냥 어떤 우리가 말하자면 그냥 모범생이 아니고 또 내지는 뭐 어떤 소위 말해서 사고를 친다든지 이게 뭐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네. 이런 학생들만 무단 장기 결석하는 게 아니라 이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공부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가 교육 당국을 포함한 또 여러 가지 중앙 부처들 이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중지를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교육 당국 등 좀 모두가 이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초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장기 무단 결석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중도 탈락 증가 체감하시나요? 지금 사실 이제 대학 부분은 뭐 장기 무단 결석 뭐 이런 형태는 네. 아닌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중도 탈락이라는 의미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르기까지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대학도 코로나19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지금 지난 달에 우리 민영배 광주 광산구 국회의원께서 무소속이신데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전남만 보더라도 지금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작년의 경우에 우리나라 전국 대학 학생 수가 약 192만 명, 이렇게 196만 7천 명 정도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중에서 4.9%에 해당되는 즉 9만 7천여 명이 학교를 중간에 이렇게
다니지 않겠다라고 자퇴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왜 일어나는가 보면은 이제 대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반수 다시 재수를 해버린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 대학을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비단 우리 광주 전남 외에도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중도 탈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 스카이 대학 가면 뭐 학교를 그만둘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만둘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올해만 경우 보더라도 지금 올해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대학교 학생이 405명이 지금 중도 탈락한 걸로 나와 있고 뭐 고려대도 3.2% 866명, 연세대도 2.6%에 해당되는 700명.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또 왜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느냐? 학교 다니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스카이 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에 맞는 학과가 수업 점수 맞춰서 이렇게 좀 자기 진로 선택과 무관하게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과대학이라든지 또 좀 더 자기 원하는 학과로 가기 위해서 포기해버린 이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 전라남도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만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광주권 대학도 우리 목포권이나 또 여수 순천 또 나주권에 있는 대학들도 전부 다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추세는 아무래도 지방대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학을 자퇴나 또 휴학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재수를 해서 수도권 대학을 가버리려 하는 경향들. 그게 마치 우리가 지금 지역 소멸과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이제 지금 특단의 대책들이 없다 한다면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들이 앞으로 증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높은 대학이나 또 의학 계열로 갈아타는 추세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방대의 경우에는 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과 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 소멸과 지역 대학 소멸은 같은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1차 우리 지역을 떠나고 두 번째는 취업을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역에 있어서의 대학생들이 중도 탈락한 이유가 뭐 학교가 좋다, 학과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역 안에서의 이 지역 대학을 선택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편익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편익이 없다라고 관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역 대학을 나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수한 기업이 있다 한다면 그곳에 취업을 하고 취직하게 된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방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민영배 의원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중도 탈락을 한 걸로 나와 있고 그 요인으로 대부분 수도권 대학 진입을 위한 재수 반수라고 하는데 그 인원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대학의 경우는 약 20%가 넘어버린 즉 시입생 중에 다시 말해 10명 중에 2명이 학교를 그만둬버리는 이제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된다 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 대학이 소멸하고 지방 대학이 붕괴하는 것은 지역 소멸, 지역 붕괴와 같은 연장선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자치 분권, 지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과 또 지방 정부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강한 생태계, 즉 청년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을 나와서 우리 지역의 좋은 유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 무단결석 증가 현황 등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